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죽는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죽음을 마주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의사죠. 오늘은 그런 장의사가 쓴 소설 어느 장의사의 일기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는 죽음, 그리고 시신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 이야기 몇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빛과 생명.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상갓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슬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집에서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극도의 긴장이 집안의 팽배에 있는지 아닌지가 하나의 관건이다. 오늘의 집도 그러했다. 젊은 부부가 두 자녀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뒷좌석에 앉았던 아이들은 다치지 않고 목숨을 건졌으나 남편은 중상, 조수석의 아내는 도로 바깥으로 튕겨나가 즉사했다고 한다. 농가의 구석자리에 머리를 붕대로 감은 여성의 시신이 이부자리 위에 눕혀져 있었다. 이불 위에는 문양이 새겨진 일본 전통 의상 하오리가 거꾸로 덮여 있었다. 시신의 머리맡에는 2~3살가량의 사내 아이를 품은 노파가 보기에도 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바싹 달라붙듯이 8살가량의 딸아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했다. 시신의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고 누가 눈을 감겼는지 편안하고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쳐서 잠이 든 것 같은 느낌을 안겨주었다. 엄마, 아직도 자는 거야? 딸아이가 벼란간 이렇게 외치는 바람에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더니 이윽고 노파가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그러한 모습에 한동안 입관을 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흐느낌과 눈물 속에서의 입관 작업을 마치고 손을 씻으러 세면장으로 갔다. 그런데 마을 어른으로 여겨지는 노인이 나의 앞을 가로막더니 뒤뜰로 데려갔다. 그가 양동이에 물을 따른 뒤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보태어 나에게 내밀었다. 손을 다 씻은 다음에는 대나무 숲에 버리라고 하면서 이 지방의 풍습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손 씻은 물을 대나무 숲에 버릴 때 나는 무언가 빛나는 것이 눈앞에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자세히 살피니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를 조그만 잠자리가 힘없이 날고 있었다. 잠시 그렇게 날다가 한층 짙어진 녹색의 대나무 잎에 내려앉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실잠자리에게 알주머니가 붙어 있었다. 입관할 때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흐느끼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건만 이 잠자리의 알을 보자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이면 죽어버리는 이 잠자리마저도 수억만 년 동안 이렇게 생명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자 죽은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찐 시신들. 최근에 와서 퉁퉁하게 살이 찐 시신이 많아졌다. 나일론 주머니에 물을 넣어둔 것 같은 창백하고 퉁퉁한 시신이다. 내가
처음으로 염과 입관일을 시작한 1960년대 중반에는 여전히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산기슭의 농가 등지에 가면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시신을 종종 대하곤 했다. 피부색도 시든 감나무 가지처럼 거무스름하기 일쑤였다. 그런 시신이 어두컴컴한 구석에 꺽쇠 형태로 눕혀져 있었다. 입관 작업이 예산일이 아니었다. 허리가 새우처럼 굽어 있어서 관에 난 유리로 얼굴이 보이도록 입관하려면 허리를 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그대로는 무릎이 돌출되거나 이마가 붉어져 나와 관의 뚜껑이 닫히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이나 논밭에서 기어다니듯이 살아온 증거였다. 농촌의 노인 대다수가 허리를 굽히고 구부정하게 걷던 시절, 역시 앉은 자세로 입관하는 좌관 쪽이 더 걸맞았으리라 여겨졌다. 특히 둥근 욕조형 관이 가장 적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같은 농촌에서의 시신은 유해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는다. 어쩐지 매미의 허물처럼 바싹 마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고도 성장과 더불어 마른 가지와 같은 시신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오늘날 사고사나 자살 이외에는 거의 병원에서 숨을 거둔다. 옛날에는 입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마른 가지처럼 홀쭉이 야위어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링거로 영양을 보급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극단적으로 야위지는 않는다. 링거의 주삿바늘 자국이 거무스름한 양팔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퉁퉁한 시신이 때로는 목이나 하복부로부터 관을 늘어뜨린 채 병원에서 실려 나온다. 아무리 봐도 생나무를 꺾은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풍겨난다. 늦가을에 마른 잎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오늘날의 의료기관은 죽음에 대해 고민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생명유지장치이며 연명사상을 지닌 의사들이며 삶에 집착하는 가족들이다. 결국에 죽음에 관해 고뇌하는 일도 없이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고 만다. 누군가를 붙잡고 의논을 하려고 해도 되돌아오는 말은 힘내세요와 같은 말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렬한 회사의 샐러리맨들처럼 힘내자는 구호만 거듭된다. 친척이 와도 힘내세요. 문병객이 와도 힘내세요. 그 사이사이 간호사가 틈틈이 들여다보면서 힘내세요 라고 한다. 말기 암 환자에 관한 심포지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내용은 까맣게 잊었지만 국립암센터의 어떤 교수가 한 말만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른다. 말기 암 환자가 힘내세요라는 격려를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는 진통제를 주사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 다음 저도 곧 뒤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 환자가 비로소 활짝 웃더라는 것이다. 그 교수와 같은 의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중환자실로 옮겨지면 면회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힘내세요도 듣지 못하게 바뀌지만 전신에 수많은 고무대롱과 호수가 달린 기기들이 연결되어 버린다. 그런 탓에 죽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빛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해도 간호실의 감시계기가 즉각 감지하여 후다닥 달려온 간호사와 의사가 주사를 놓고 뺨을 탁탁 때리면서 그 여정을 가로막는다.
그것은 모처럼 재미있게 보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의 채널을 남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목숨을 구한다는 절대적인 대의명분에 떠받들여진 현대의학이 과거에는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죽음의 순간을 빼앗으려 든다. 아름다운 죽음의 방식을 운운할 계제도 못 되는 것이다. 절교했던 숙부의 죽음. 오랜만에 조용한 휴일을 보내려는데 심사를 어지럽히는 전화가 친척으로부터 걸려왔다. 숙부가 암으로 입원해 있는데 한번 문병이라도 가면 어떻느냐는 연락이었다. 내가 장의사를 하는 것이 가문의 수치라며 그로부터 절교를 선언받은 이래 벌써 몇 년이나 만나지 않았다. 불쑥 놀관자꾼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만큼 가슴 깊이 증오를 품고 있었다.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사람을 마치 송충이 대하듯 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누가 무엇라고 해도 문병 따위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 작심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쌓인 눈을 쓸어내거나 집 주변에 제설 작업을 하고 있으려니까 또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로부터 연락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다. 한번 가보렴. 싫어요. 그쪽에서 먼저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어릴 때부터 숙부님에게 신세를 많이 졌어. 게다가 오늘 아침에 문병을 가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조차 몰라보는 지경이었단다. 어쩌면 오늘 밤이나 내일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겠어. 애원하는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누구인지 모를 지경으로 위독한 상태라면 설교를 들을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사람 좋은 숙모에게는 아무런 원한이 없으니까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옷차림을 가다듬고 병실 문을 노크하자 숙모가 얼굴을 내밀었다. 마침 알맞게 잘 와주었구나 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를 맞아주었다. 조금 전까지도 의식불명이었는데 지금 막 의식이 돌아왔다고 한다. 나는 순간적으로 잘못 왔다는 후회가 들었으나 숙모에게 손을 이끌려 침대 쪽으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숙부는 확실히 의식이 몽롱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듯 떨리는 두 손을 위로 뻗으려고 했다. 나는 숙부의 손을 잡아주면서 숙모가 내민 의자에 앉았다. 숙부가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 얼굴은 예전에 나를 야단치던 그때와 전혀 달랐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눈가에서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숙부의 손이 내 손을 다소 세게 쥐었다고 여긴 순간 고맙구나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로도 한동안 내 손을 쥔 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고맙구나 라고 되풀이했다. 숙부의 얼굴은 눈이 부실 만큼 편안하고 아름다웠다. 이튿날 아침 숙부가 숨을 거두었다. 내 가슴 속에서 증오가 사라졌다. 오로지 부끄러움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장례식 때 숙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분향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상갓집에 가면 호상이다 할 수 있는 죽음, 그래서 분위기가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한 집이 있기도 하고요. 너무 슬퍼서 감히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다만 눈물만 흘리다 오는 그런 상갓집도 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훗날 나의 죽음은 어떠할까,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죽는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죽음을 마주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의사죠. 오늘은 그런 장의사가 쓴 소설 어느 장의사의 일기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는 죽음, 그리고 시신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 이야기 몇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빛과 생명.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상갓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슬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집에서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극도의 긴장이 집안의 팽배에 있는지 아닌지가 하나의 관건이다. 오늘의 집도 그러했다. 젊은 부부가 두 자녀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뒷좌석에 앉았던 아이들은 다치지 않고 목숨을 건졌으나 남편은 중상, 조수석의 아내는 도로 바깥으로 튕겨나가 즉사했다고 한다. 농가의 구석자리에 머리를 붕대로 감은 여성의 시신이 이부자리 위에 눕혀져 있었다. 이불 위에는 문양이 새겨진 일본 전통 의상 하오리가 거꾸로 덮여 있었다. 시신의 머리맡에는 2~3살 가량의 사내 아이를 품은 노파가 보기에도 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바싹 달라붙듯이 8살 가량의 딸아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했다. 시신의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고 누가 눈을 감겼는지 편안하고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쳐서 잠이 든 것 같은 느낌을 안겨주었다. 엄마, 아직도 자는 거야? 딸아이가 벼란간 이렇게 외치는 바람에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더니 이윽고 노파가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그러한 모습에 한동안 입관을 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흐느낌과 눈물 속에서의 입관 작업을 마치고 손을 씻으러 세면장으로 갔다. 그런데 마을 어른으로 여겨지는 노인이 나의 앞을 가로막더니 뒤뜰로 데려갔다. 그가 양동이에 물을 따른 뒤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보태어 나에게 내밀었다. 손을 다 씻은 다음에는 대나무 숲에 버리라고 하면서 이 지방의 풍습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손 씻은 물을 대나무 숲에 버릴 때 나는 무언가 빛나는 것이 눈앞에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자세히 살피니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를 조그만 잠자리가 힘없이 날고 있었다. 잠시 그렇게 날다가 한층 짙어진 녹색의 대나무 잎에 내려앉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실잠자리에게
알주머니가 붙어 있었다. 입관할 때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흐느끼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건만 이 잠자리의 알을 보자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이면 죽어버리는 이 잠자리마저도 수억만 년 동안 이렇게 생명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자 죽은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찐 시신들. 최근에 와서 퉁퉁하게 살이 찐 시신이 많아졌다. 나일론 주머니에 물을 넣어둔 것 같은 창백하고 퉁퉁한 시신이다. 내가 처음으로 염과 입관일을 시작한 1960년대 중반에는 여전히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산기슭의 농가 등지에 가면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시신을 종종 대하곤 했다. 피부색도 시든 감나무 가지처럼 거무스름하기 일쑤였다. 그런 시신이 어두컴컴한 구석에 꺽쇠 형태로 눕혀져 있었다. 입관 작업이 예산일이 아니었다. 허리가 새우처럼 굽어 있어서 관에 난 유리로 얼굴이 보이도록 입관하려면 허리를 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그대로는 무릎이 돌출되거나 이마가 붉어져 나와 관의 뚜껑이 닫히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이나 논밭에서 기어다니듯이 살아온 증거였다. 농촌의 노인 대다수가 허리를 굽히고 구부정하게 걷던 시절, 역시 앉은 자세로 입관하는 좌관 쪽이 더 걸맞았으리라 여겨졌다. 특히 둥근 욕조형 관이 가장 적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같은 농촌에서의 시신은 유해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는다. 어쩐지 매미의 허물처럼 바싹 마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고도 성장과 더불어 마른 가지와 같은 시신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오늘날 사고사나 자살 이외에는 거의 병원에서 숨을 거둔다. 옛날에는 입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마른 가지처럼 홀쭉이 야위어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링고로 영양을 보급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극단적으로 야위지는 않는다. 링거의 주삿바늘 자국이 거무스름한 양팔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퉁퉁한 시신이 때로는 목이나 하복부로부터 관을 늘어뜨린 채 병원에서 실려 나온다. 아무리 봐도 생나무를 꺾은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풍겨난다. 늦가을에 마른 잎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오늘날의 의료기관은 죽음에 대해 고민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생명유지장치이며 연명사상을 지닌 의사들이며 삶에 집착하는 가족들이다. 결국에 죽음에 관해 고뇌하는 일도 없이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고 만다. 누군가를 붙잡고 의논을 하려고 해도 되돌아오는 말은 힘내세요와 같은 말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렬한 회사의 샐러리맨들처럼 힘내자는 구호만 거듭된다. 친척이 와도 힘내세요. 문병객이 와도 힘내세요. 그 사이사이 간호사가 틈틈이 들여다보면서 힘내세요 라고 한다. 말기 암 환자에 관한 심포지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내용은 까맣게 잊었지만 국립암센터의 어떤 교수가 한 말만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른다. 말기 암 환자가 힘내세요라는 격려를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는 진통제를 주사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 다음 저도 곧 뒤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 환자가 비로소 활짝 웃더라는 것이다. 그 교수와 같은 의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중환자실로 옮겨지면 면회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힘내세요도 듣지 못하게 바뀌지만 전신에 수많은 고무대롱과 호수가 달린 기기들이 연결되어 버린다. 그런 탓에 죽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빛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해도 간호실의 감시계기가 즉각 감지하여 후다닥 달려온 간호사와 의사가 주사를 놓고 뺨을 탁탁 때리면서 그 여정을 가로막는다. 그것은 모처럼 재미있게 보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의 채널을 남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목숨을 구한다는 절대적인 대의명분에 떠받들여진 현대의학이 과거에는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죽음의 순간을 빼앗으려 든다. 아름다운 죽음의 방식을 운운할 계제도 못 되는 것이다. 절교했던 숙부의 죽음. 오랜만에 조용한 휴일을 보내려는데 심사를 어지럽히는 전화가 친척으로부터 걸려왔다. 숙부가 암으로 입원해 있는데 한번 문병이라도 가면 어떻느냐는 연락이었다. 내가 장의사를 하는 것이 가문의 수치라며 그로부터 절교를 선언받은 이래 벌써 몇 년이나 만나지 않았다. 불쑥 놀고 앉았군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만큼 가슴 깊이 증오를 품고 있었다.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사람을 마치 송충이 대하듯 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누가 무엇라고 해도 문병 따위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 작심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쌓인 눈을 쓸어내거나 집 주변에 제설 작업을 하고 있으려니까 또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로부터 연락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다. 한번 가보렴. 싫어요. 그쪽에서 먼저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어릴 때부터 숙부님에게 신세를 많이 졌어. 게다가 오늘 아침에 문병을 가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조차 몰라보는 지경이었단다. 어쩌면 오늘 밤이나 내일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겠어. 애원하는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누구인지 모를 지경으로 위독한 상태라면 설교를 들을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사람 좋은 숙모에게는 아무런 원한이 없으니까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옷차림을 가다듬고 병실 문을 노크하자 숙모가 얼굴을 내밀었다. 마침 알맞게 잘 와주었구나 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를 맞아주었다. 조금 전까지도 의식불명이었는데 지금 막 의식이 돌아왔다고 한다. 나는 순간적으로 잘못 왔다는 후회가 들었으나 숙모에게 손을 이끌려 침대 쪽으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숙부는 확실히 의식이 몽롱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듯 떨리는 두 손을 위로 뻗으려고 했다. 나는 숙부의 손을 잡아주면서 숙모가 내민 의자에 앉았다. 숙부가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 얼굴은 예전에 나를 야단치던 그때와 전혀 달랐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눈가에서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숙부의 손이 내 손을 다소 세게 쥐었다고 여긴 순간 고맙구나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로도 한동안 내 손을 쥔 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고맙구나 라고 되풀이했다. 숙부의 얼굴은 눈이 부실 만큼 편안하고 아름다웠다. 이튿날 아침 숙부가 숨을 거두었다. 내 가슴 속에서 증오가 사라졌다. 오로지 부끄러움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장례식 때 숙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분향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상갓집에 가면 호상이다 할 수 있는 죽음, 그래서 분위기가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한 집이 있기도 하고요. 너무 슬퍼서 감히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다만 눈물만 흘리다 오는 그런 상갓집도 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훗날 나의 죽음은 어떠할까,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